아 지금은 뭐 없어. 아 지금은 없으셨나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죠. 뭐 하버드에서 회의하면서 하버드에서 4년 동안 뭐 있었겠죠. 외롭고 하버드 사는 동안 한국에 여자친구가 있었지. 한국의 여자친구가. 그것도 특이하네. 그 장거리 연애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내가 알기로는 강영석 의원님인가? 그쵸. 그 팟캐스트인가에서 내가 무슨 뭐 보스턴 강에 무슨 뭐 배를 띄웠다. 보스턴 강에 배를 띄워서 프로포즈를 했다 이런 루머가 있었거든요. 아니 무슨 보스턴에 있는 강이 무슨 뭐 경인을 줄 알고 그치? 우리 그 고등학교의 이제 후배들이 연간 한 번씩 이제 국비 좀 받아가지고 해외 대학 탐방 같은 거 오거든. 근데 그때 내 고등학교 후배들이 왔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 짜다가 식사 자리를 그 선상식당 같은 느낌의 그런 게 약간 있어. 선상뷔페 같은 거. 거기서 먹는데 분위기 쳐야죠. 거기로 잡았던 거지 위치를 그냥 식당 자리를. 해질 때쯤이죠. 해질 때. 노래도 나오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식당이 그냥 물에 떠있는 데 보면 되니까. 미국은 땅값 비싸고 그런 게 많거든. 배가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배가 떠있는 정박해 있는 뭐 움직였나? 한강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거였는데 거기 이제 갔는데 거기서 내가 내 고등학교 1년 후배한테 원래 알고 지내던 후배니까 좋아하는 후배인 건 맞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이제 막 이제 고등학생들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 우 이러면서 이제 한 건데 그걸 공개적으로 고백을 그러면 거기서 좀 뭔가 이벤트 준비하셨나 보네요. 아니 그런 거 없어서 이벤트가 하나 준비. 일부러 그럼 그 장소를 그런데 그걸 갖고 이제 막 그 이제 내 서울 갖고 그 후배들 중에 그 여자애를 동시에 좋아하는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거 갖고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닌다 그러는데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좀 그러지 좀 말지.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가 무슨 미쳤어. 내가 무슨 뭐 배를 띄워가지고 그랬거든. 그쵸. 재벌집은 힘들죠. 근데 그걸 난 솔직히 그게 왜 팟캐스트에서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반에 어떻게 떠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거는 서울 갖고 후배들 중에서 누군가 이제 얘기해줬을 수밖에 없는 거지. 강효석 의원님이 그 병역고 발했을 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내 고등학교 후배 중에 있었다 그러더라고. 아까 말한 그 동시에 좋아했던 남자애가 이제 여기저기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내 생각에 그거는 굉장히 천박한 짓인 것 같은 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내 명특하면서 뭐 나랑 명특 같은 회사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뭐 그런 식으로 제보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 생각에 현재는 좋은 고백의 결과 어떻게 그래서 이제 대충가 이제 한국에 있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걔네 집이 엄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절대 사귈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귀었지. 그래서 마음은 있는 건 알았는데 이제 아니 그때 마음 없었을 거야 내가 알기로. 근데 좀 많이 달라붙었지. 내가 장거리 연애를 하셨네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3년 동안 했는데 이제 논문 쓰다가 이제 4학년 때 헤어졌지. 그때 심지어 데미지가 좀 컸었지. 그때는 약간 상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이제 그 뒤로 지금까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이상형은 어떻게? 이상형? 여자는 이랬으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 의례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는 좀 덜 신경 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오히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전체적으로 주관을 뚜렷해야 되는 사람이고. 주관을 뚜렷하다. 오히려 적어도 주관이 뚜렷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얘기가 통하고 이제. 예, 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막 좀 도전을 많이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안정적인 반대로 아는 교수님이 얘기 중에 도전이 이렇게 막 굴곡이 있으면은 이런 굴곡이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평탄한 사람을 만나면은 안 된다고. 굴곡이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반대로 있는 사람이 결국에 비슷하게 항상 사는 계속 대충 유지할 불로 봤을 때 평탄한 사람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이러고 있어 지금 보면. 왜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굴곡이거든. 그렇죠.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막 서로 평탄해질 수 있는 그런 왜 먹는 거야? 그럼 뭐 어떤 사람이지 막 이런 생각이 민주당인 사람인가? 막 이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중도를 유지할 때는 예전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레벨에서 그래 뭐 굴곡이 겹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김치야? 어떻게 해야 돼? 김치야? 분야다. 나오고. 분야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지 막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그럼 외모는 외모? 이게 이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외모요? 제가 좋은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외모에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딱 외모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뭐 얼굴이 하얗고 이렇게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예쁜 거다 이런 거 같아. 되게 단순한 인간인 것 같아. 느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쁘면 된다. 가끔 가면 되게 고등생물 같이 하는 애 있잖아. 뭐 뭐는 어때야 되고 뭐는 어때야 되고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그거는 게임할 때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바타 만들 때는 안 돼. 치시면 되는 거구나. 그럼 치시면.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시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한국에 돌아오셔서 동창회 만나 가면 보고 그러겠네요. 이제 동창이 내 거였나 봤어. 먹어서. 일단 첫 번째 한국에 오셔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병역 워낙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은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오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2학년 때 인턴을 네, 그렇죠. 국회에서 인턴을 하셨죠. 유승민 의원의 인턴을 했다. 여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있어요. 얘기하죠. 유승민 의원이 아버님과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이다. 이런 의혹이 맞죠. 네,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원래 신분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이 국회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렇게 꽂아주는 약간 그런 식이 아니었나. 약간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옛날 소위 우리 아버지 나오신 이제 경북고등학교라는 곳에 보면은 졸업생이 많은데 많이 갈랐지. 정계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판검사 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 이제 회사 다니고 경제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아버지는 경제 쪽으로 갔었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패스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유승민을 내가 사석에서 뵌 적이 그전까지 전혀 없었지 거의. 아주 어릴 때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어릴 때는. 조금 했는데. 10살 이전 때는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해외에서 이제 그 대학까지 하고 오시고 이래가지고 많이 갈라졌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인턴은 그래서 많이 많은데 사실 인턴이 그 당시 요즘은 국회 인턴이 이제 취업 다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거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국회 인턴 굉장히 여유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자리 거의 웬만한 의원실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도 사실 이렇게 아는 사람 아르바이트해서 안 치는 경우도 많잖아. 지금은 거의 그렇게 아니면 못 가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턴 제도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사실 뭔지도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난 솔직히 내가 일단 경제학과 하버드 경제학과 한다고 했으니까 경제 쪽의 의원을 추천하려고 했더니만은 지금도 우리 경제 쪽 유명을 지나는 이양구 의원, 유승민 의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쪽 추천 받았었고. 그런데 그 유승민 의원이 추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유승민 의원 동창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해준 건 아닌 거네요. 먼저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게 우리 아버지가 만약 유승민 의원이랑 친구 있어가지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그런 걸 많이 활용하는 성격이라면은 권력을 많이 활용하는 성격이라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성격상 이사진급 못 하시고 명예퇴직하실 때 그때 도와주셨어야지 나를 더 지켜주려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 아까 그 증권 부장 증권사 부장 하시다가 명예퇴직하시고 지금 중소기업에서 지금 법정관리 하시는데 그럴 때 도와줘야지 왜 뭐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인턴하는 걸 도와주시나. 직원도 아니고 인턴을 결정적인 거를 도와주. 그리고 그때 되게 재밌는 게 뭐냐. 그때 국회 인턴 했더니 딱 한 가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당산동 살았거든. 강호 또 색강 하나 건너면 나오는데 로맨틱하다. 사랑이 먼저였네. 사랑을 위해서 일과 사랑과 일과 사랑 중에 사랑. 그 번역하는 거 많이 시켰거든. 많이 했었고 번역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영국의 뭐 금감원 제도 이런 거 기억나. 아직도 번역한 거 기억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뒤에 국회 지금은 없건 나도 최근에 국회 다시 가면서 그거 찾는데 옛날에 국회 뒤에 동물원이 있었어. 동물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국회 뒤에 옛날에 그 인터넷 때는 국회 뒤에 사슴 키우고 막 이랬거든. 여의도에 진짜 여의도 한복판에 사슴 보자마자 맨날 장난친다고 무슨 사슴 무슨 뭐 풀 뜯어 먹이고 막 이러다가 피자 먹이고 사슴 사슴한테 피자를 먹나? 아까 그 대학교 다니실 때 식당에서 생체 실험처럼 이건 먹어도 돼요. 야외에서 우리 그 보좌관 아저씨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피자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피자를 사슴 먹이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어묵 같은 거 먹이고 대박이다. 사슴도 먹어. 사슴도 맛있다고 막 잘 먹어.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짓인데 피자를 먹인다는 게 그냥 이렇게 갖다 먹이는 게 아니라 피자 이렇게 막 그 고구마 이런 거 있잖아. 고구마에 감자 이런 거 있어. 그때 써가지고 주면 먹고. 국회 인턴 어느 정도?
3개월 하셨죠? 두 달 반? 뭐 2번 받았던 것 같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때 정치 혐오증이 많이 생겼어 지금. 왜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17대 국회 초였거든. 이제 미승용 신경 들어갔을 때. 17대 국회 초였으니까 17대 국회 초에 그 딱 뭐야 열린우리당이 소위 열린당이 과반 의석을 얻고 한나라당이 120당으로 떨어졌던 그 당시 그 시절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보좌관들한테 연락이 와. 뭐 오늘은 뭐 안에서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합니다. 피켓으로 농성하고 이런 거 하니까 못 들어가게 이제 본회의장 공사하고 하니까 누구누구 이건 씨는 뭐 김밥 준비해 주시고 누구누구 씨는 뭐 이렇게 뭐 작전했잖아요.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그때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들었지. 그래서 좀 요즘도 보면 18대 국회 때 보면 그 뭐야 해머질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 앞에 문이 봉쇄되면 전부 다 막 창문 그 열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많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참 나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국회 그 내가 인터넷 6월인가 못했는데 원이 구성되는 거를 보고 조금만 그게 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국회 개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렌트 개원한 좀 난항이 있어가지고 개원하는 걸 잘 못 보고 그냥 개원하고 좀 있다가 그냥 끝났어. 정시작. 그래가지고 우리 가가지고 맨날 우리 이제 뭐 하자 이러면서 사슴이랑 놀자. 한가로 밥이나 드자. 사슴이랑 놀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인턴은 잠깐 하시고 그 하버드 가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역. 그렇죠. 이제 방위산업체에서 그 방위산업체 이름이 이제 이노티브입니다. 그 이노티브의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게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좀 알려주시죠. 우리는 이제 이노티브는 어떤 회사냐면 터치 스크린 내가 처음 들었을 때 터치 스크린 같은 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막 하는데 옛날에는 저런 막 대형 TV 같은 데다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막 모델하우스 같은 데 전시하고 이런 거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그 회사 그 업종으로 접으면서 이제 CCTV 업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CCTV 뭐 관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었는데 내가 담당했던 그쪽에서 뭐 그 네트워크 쪽 그 서버 같은 거 짜는 거 이런 거였는데 막 대청댐 관리 시스템 이런 거야. 대청댐 관리 시스템. 대청댐 관리 시스템 한번 납품하려고 그러면은 뭐 한 3일 동안 그 대청댐인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분 관리 시스템 막 이런 거 보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어. 수자원공사 가가지고 이거 문 열면 물이 나가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힘들겠네요, 그죠? 그러면 발전 시스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전국 댐 발전 현황 이런 거 화면에 띄워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였거든. 그런 거 하는 회사지. 굉장히 보면은 지금 같이 회사 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같이 만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전수주기 거의. 근데 다들 되게 학벌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병특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에 병특은 솔직히 선발 절차가 기업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TO가 있고 그 TO 내에서 기업이 선발해서 TO 안에서 이제 병무청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실력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벌이 좋은 애들이 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중소기업이 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병특 인원. 여기서 지금 병특 받고 싶어 죽겠어 지금. 그래서 뭐 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만지는 그런 전공 분들을 뭐 쉬면은 안 되고 막 휴군 가서 막 행군하고 이러는 쉬게 되는 거잖아요. 기회가 없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전공을 살려서 사회에도 기여하고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좀 원래 정해진 기간보다 한 1년 더 일하셔가지고 돈을 한 6천만 원인가 모으셨다고. 내가 처음에 4년 가까이. 4년 가까이. 내가 원래는 병특을 2년 10개월만 하면 되는데 내가 6월 달에 들어가서 10월부터 병특 카운트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9월에 다음에 9월에 끝나고 거기서 한 좀 더 다니고 해가지고 결국에 한 3년 9개월 정도 다녔었거든. 지금 너무 오랜 기간. 3년 9개월 정도 다니고 나는 결국 그 3년 9개월 남들은 2년 10개월에 끝날 수도 있는데 3년 9개월 한 이유가 나는 회사 하려고 돈 모아가지고 하려고 이제 더 다닌 건데. 그러면 좀 보수가 병특 치고도 약간 낮은 편 아니에요? 낮은 편. 아니지 병특 치고는 내가 높은 편이지. 높은 게 내가 처음에 되게 처음 시작할 때 한 2천만 원 정도 시작해가지고 연 2천 시작해가지고 딱을 정도 됐지 나중에 끝났지. 나중에 그 물론 병특이 끝나고 더 근무할 시점에 그때는 이제 내 부르는 게 값이니까 정직원. 하버드세요? 병특은 이제 국가에서 월급을 정해주나요? 기업 한도라던가 아니면. 근데 보통 중소기업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지 뭐 많이. 뭐 많다 많을 수 있고 적다 적을 수 있는데 그래도 회사에서는 같은 능력이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것보다 싸게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이노티브에서 일하면서 그게 바탕이 돼서 이제 클라스 스튜디오까지
이어지겠죠. 하지만 일단 이준석 대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제 배나사입니다. 배나사. 말 못하면 배나사야. 배나사.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떤 배경이죠. 이준석 대표님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첫 번째 그리고 계기이기도 하고. 비대위원할 때 가장 결정적이었던 그 배경이 이제 바로 그렇죠. 배나사. 박근혜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된 계기가 그 배나사를 차리게 된 계기, 그러니까 시작이나 이제 발달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짧게. 스타트 카운트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 그 휠체어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형이 그 형이 지금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공순주 형이라고 원래 그 장애인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예요. 수영 공순주 씨라고. 근데 페이스북에서 어제도 그 얘기했어. 그러니까 형 팔아서 요즘 장사하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어떤 봉사라든가 교육봉사라든가 그 형이 나에게 눈을 뜨게 많이 해줬고 그리고 그 우리가 하버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교육봉사 활동하는 거 하버드 흑기사라고 하는 게 그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버드라는 이름을 처음 달고 시작했기 때문에 배타성이 굉장히 심했고 제한적인 하버드 1년에 5번밖에 없는데 거기 갔잖아. 그거 어떻게 느끼겠어. 그거 있고 그런데 이제 베나사는 약간 다르게 좀 체계적으로 이제 좀 전국 단위 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해보자 생각을 했는 거고 내가 흑기사 하면서 이제 약간 가진 아쉬움 결국엔 이거 인력을 메꾼 게 아니라 전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왜 인력을 메꾸는 분이 돼 있나 이런 것들 다 제거해가지고 만든 게 베나사. 나는 거기 프로그래밍 굉장히 많이 했지 베나사 처음에. 준비 기간도 꽤 길었고. 효율을 위해서. 그럼 뭐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전국에 서울에 보통 이제 중심이고 서울에 5개, 의왕에 하나, 고양에 하나, 그 다음에 대전에 하나. 지금 현재 교사 규모가 400명. 400명 정도 되죠. 학생은 좀 더 덜 적고. 학생은 300명. 왜냐면 왜 학생보다 선생님 더 왔냐 그러는데 베나사가 이제 주 6일 교육을 하거든요. 방학 때는 학생들 이제 주 학생들 최소 되게 힘드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그 배려를 가장한 방치 이런 거 이제 그 사상에서 얘기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 지금까지 봉사단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가서 멘토링 해준다고 이제 사기치고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상담을 가서 절대 책임질 만한 일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한테 성적을 올리겠다고 이제 한다든지. 근데 애들은 입장에서 보면은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거든. 그렇죠. 성적 올린다 또는 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줬는데 공부를 가르쳐주는 거 빼고 다 해주려고 그래.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봉사를 하는 경우는.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우리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한 달 놀다 올게 이런 거. 근데 그럼 애들은 가장 필요할 때 안 해줘. 애들도 시험 기간. 애들 시험 기간. 정작 애들이 시험 기간. 그러니까 베나사는 근데 베나사는 이제 가보면 되게 신기한 게 그런 게 없어. 베나사 가면 시험 기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화가 처음에 깔려 있다는 게 근데 다른 거 실제로 해보면 별로 안 심각해 시험 기간 해도.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그거 애들 일주일에 한 뭐 3시간 가르치는 안 가르친다 해서 시험 대박 날 것 같으면은 평소에 공부 진짜 안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문화라는 게 한번 잘못 박히면은 단체 새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 특이했던 점이 이렇게 자서전에도 있지만 뭐 그날 하지 못한 분량을 못 끝내면 아예 안 보내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존의 교육봉사단체랑 좀 많이 다르고 일단 저희가 그 보면서 느낀 게 왜 배나사는 수학 과목만 가르치고 우선 공부했어요. 영어 다른 과목은 안 가르치고 우선 개량화가 가능한 것이어야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수학과 그리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회피를 많이 한다고 요즘 보면 회피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방송에서 얘기한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12점에서 88점으로 올라갔다 하는 애 자체는 걔는 자기 12점인 상황에서 꿈이 작가로 바뀌었어. 왜냐면은 자기는 수학을 진짜 못하는 자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수학을 하고 나니까 걔 꿈이 또다시 다른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수학을 우리가 차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들한테 완전 진로를 한 반토막을 내버린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 그런 걸 보면 많이 느꼈고 베나사에 이제 내가 그 방송하고 난 다음에 상해병규랑 교육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집에 끝까지 이제 다 못 풀면 못 집에 못 간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베나사에 가면 이제 하루 수업 이제 1시간 정도 하고 남은 시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집에 갈 수 있어. 40문제를 풀어야. 그런데 그 축제는 없고 전혀. 베나사는 철칙은 숙제가 없어. 근데 40문제 다 풀어낸다는 게 뭐냐면은 이 학생들 처음에 그러니까 완전 지금 우리가 새로 학생을 뽑잖아. 그럼 학생 되게 이거 반발을 많이 해.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원래 지금까지 수학 풀려고 그러면 옆에서 다 가르쳐줘서 풀었던 거나 아니면은 저는 이건 풀지 말라고 찝어주거나 이런 게 있었다 하는데 애들이 거의 익숙해진 거예요. 자기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거지. 근데 베나사에서는 그 의지를 표명한 게 그거지. 너는 우리한테 수업 들어서 누구라도 40문제 이건 다 풀어야 된다. 풀 수 있다. 네가 안 하는 거다. 라는 그걸 하는 거. 그래서 이 40문제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 보면은.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이를 맞출 때 보통 이제 그 목동에 있는 중학교의 수학 문제 수준도 맞추는 거. 그러면은 목동에 그러니까
내가 목동민 학교 나와서 왔는데 네. 목동에 70점짜리가 용산으로 100점 받아. 용산으로. 근데 목동에서 학교 시험 문제 내는 거에 한 20문제 정도인데 그 2배로 내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애들한테. 그렇죠. 나중에 가면 애들이 그거를 처음에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교묘하게 해야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들이 살살 이제 조금 도와주는 그런 높이고 애들은 푸는 시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 네. 어떤 애는 한 2시간 만에 다 풀고 가고 어떤 애는 6시간, 7시간 걸려 풀고 가는데 처음에는.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거기서 굉장히 서러워해. 그렇죠. 그러니까 왜 쟤는 2시간 풀었는데 6시간 아직까지 이런 걸 강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왜 이걸 나타내는 거냐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 격차가 줄어드는 거 보면서 애들이 할 수 있다. 자기가 원래 이게 수학에서 그치지 않아 보면은 보통 딴 과목까지. 딴 과목까지 나도 수학이 가장 어려운데 수학 시작할 때도 이랬잖아.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나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른이랑 이제 이 선생들이 또는 애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우열반이라는 걸 도입하면서 굉장히 그 기대치를 그러니까 실력을 차등화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기대치를 차등화해버린 거야. 넌 이만큼이야, 넌 이만큼이야, 넌 이만큼이야. 그 기대치를 차등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지 애들이. 그렇죠.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은 너무 적응을 잘해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솔직히 나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우파적 교육적 가치관인가 좌파적 가치관인가 난 약간 난 약간 헷갈리긴 해. 왜냐면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희에게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파적 가치관 같기도 하고. 근데 너희는 누구나 이 같은 목표를 성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약간 좌파적 같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결과의 평등, 그러니까 난 여기 기대치의 평등과 그 다음에 그 기회의 평등 자체가 둘이 같이 간다 생각하는데 그걸 버렸던 거죠 우리나라니까.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그 교사라는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교사가 학생의 기대치 정해버리는 그런 건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나는 근데 그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방송한다면 선생님 어떤 한 분이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런데 교사들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 교사들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기대치를 낮춰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발전 가능성에 비해서. 사실 좀 궁금했던 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공부를 원래 좀 안 하려고 하고 좀 놨던 애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건데 그냥 가장 어렵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어렵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베라사에서 그런 방식을 적용하면 성과가 좋다고 얘기하지만은 예를 들어 한 100명의 학생들 갖고 시작하면은 그 중에 한 20명 정도 진짜 드롭아웃 하는 경우도 많아. 이걸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거죠. 우리도 많이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우리가 베라사 이제 역사가 5년인데 처음 1년 때는 우리도 우반이랑 열반 했었지. 우열반. 우반 열반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반은 합심해서 계속 삽질하고 같이 진짜 이렇게 마음이 잘 맞을 수가 없어. 우린 안 돼. 진짜 우리 나면 안 될 거야 이러면서 하고. 근데 그거는 열반 선생님들도 한 학기 이상 못해. 나하고 못해 먹겠다. 힘드니까. 진짜 너무 짠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어쩌면 우파적 가치관에서 수월성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월성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월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 맞춰서 맞춤형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 우리가 그 역량이 안 되는 학생을 맞춤형을 강조하다 보면은 더 상처받고 큰 결과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 또 베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이제 웬만큼 공부 잘하시고 잘 잘해주시고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러면 공교육과의 마찰이 있지 않을까. 많지. 그리고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인위적으로 방과학교라는 제도를 굉장히 많이 푸시했기 때문에 이 요즘에 의무도 돼. 의무가지고 방과학교에 사람을 채우기 전까지 우리한테 학생 추천을 잘 안 해주지. 근데 요즘 베나사는 그 단계 넘어서가지고 방과학교 어떻게든 빠지고 우리 쪽으로 오는 애들이 많긴 하지.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좀 정부에서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은 게 이게 오세훈 시장님이 옛날에 있을 때 그렇죠. 동행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거든. 네네. 근데 그 동행 프로젝트가 이제 우리 이제 베나사의 동행 프로젝트에 상처받고 온 사람 되게 많아. 왜 그러냐면은 그 베나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 선발 과정이 전혀 없고 학력은 그냥 대학교 재학 이상이면 무조건 선생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 그건 우리가 시스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가 워낙 커리큘럼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행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관청에서 하는 거가 귀찮으니까 자유로 할 거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모집 공고를 낼 때 서울대, 연대, 고대 선생님만 오세요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 뭐 과외 선생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세심한 것들 우리가 재능 기부나 이런 걸 하면서만 네네. 상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오세훈 시장님 취진 좋았고 나도 이거 이제 활성화되면 좋겠다 하고 나도 솔직히 같은 동종업계 인사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약간 학교보다 베나사를 더 좋아하는 거 약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현상이라고 학교에서 환장하지. 학교에서는 우리 반 수업 듣는 애들 가가지고 과학생은 땡땡땡 거리면서 선생님 뭐 이거 뭐 학원 나온 선생님 가르치는데 이런 선생님이 열받아. 이제 알아 이제 주석이 가르쳐줬다고
생각났던 건 어떤 걸까요? 내나사랑 이건 진짜 이거는 거의 뭐 일생에 아, 한 3분의 이거 가장 힘들었던 거? 관두고 싶다. 이건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다. 너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라는 학생의 가정 환경이라는 거를 이건 내가 스타트 강조에서 해달라 그랬는데 이건 내가 일부러 내용 뺐거든. 근데 이건 무슨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베라사에 있는 학생 중에 그 한부모 가정 학생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용산이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문화면서 한부모인 경우 되게 많아. 다문화면서 한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미군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애가 있었는데 여자애들 중에 가끔가다 보면 나랑 좀 친해지고 내가 잘해주고 이러면은 선생님 이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어느 날 갑자기 대뜸 그냥 아빠라 불러도 되고 이런 경우 있어. 아빠라 불러도 되냐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 걔는 아빠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거든. 근데 그것까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좀 잘해주니까 학생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애가 자기가 이제 갖고 있던 고민들을 하나씩 털어놓는 거예요. 엄마한테 13년 동안 맞고 살았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애가 자기랑 동생이랑. 그래 13년 동안 맞고 살았어. 아니 그런데 니네 어머니 나 만나봤는데 그렇게 엄하신 분 아닌 것 같은데 뭐 네가 좀 잘못한 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처음 넘겼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내가 그 말을 계속 이제 한 3, 4개월 넘기니까 애가 갑자기 어느 날 그 교육장에 뛰어들더니만은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오늘도 엄마가 때렸다고 이러면서 야 무슨 소리냐 너 자꾸 그런 얘기 하면 너 진짜 혼낸다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만은 여자애가 그때 교복 입고 학교 갔다 온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서 이렇게 교복 치마 이렇게 확 들어올리더라고. 여자애가 진짜 중학교 여자애가 중학교 3학년이지 그때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갑자기 교복 치마 확 들어올리더라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만은 내 처음 봤는데 여기 그 줄이 이렇게 줄이 세 줄로 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양쪽 허벅지에.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이랬더니만은 나는 그거 보고도 뭔지 몰랐어. 이거 뭐냐 이러고 해가지고 그래 뭐냐 했더니만은 엄마가 날 때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엄마가 널 때리면은 앞쪽에 이렇게 세 줄로 갈 수 있냐 했더니 그게 우리 엄마가 때리는 방식이라고. 우리 엄마는 의자에 묶어놓고 날 때린다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는 이제 체격이 작으니까 그냥 하다가 이제 엄마보다 체격이 커지니까 도망가고 막 쓰러지고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묶어놓고 때린다고. 몇 때부터 눈이 돌아간 거지. 이제. 말이 되냐 이러면서 야 이러면서 이런 얘기 어떻게 하면서 너 당장 이제 왜냐면 우리 이제 여동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 나와가지고 있어라. 우선은 오늘 내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내 여동생 방에 같이 자고 나중에 그 쉼터 나이를 알아봐 줄게 이렇게 했거든. 근데 와 그 당시 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 그럼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애를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애가 한 이틀 자고 이랬나? 근데 걔네 엄마는 이제 난리나 전화하고 난리난 거지. 아직 난 알려줄 수 없다고 애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갑자기 중대 용산병원에서 전화가 오네. 그 엄마가 그 음독했다고. 음독했다고 그러고 나 이제 내가 망했구나 이러고 이제 막 야 이런 일이 발생하나 이러고 했는데 갔는데 결국 이제 중환자실에서 갔는데 위세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명까지 위험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굉장히 무서워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베나상 굴곡이라는 가장 큰 골장이 그거였으니까 걔는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 쉼터를 보냈지. 쉼터를 보냈는데 최근에 또 찾아온 걸 보고 근데 얘가 막 와서 막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러고 결국 이거는 베나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때가 작년 9월이었는데 나 다시 찾아왔던 게 그래가지고 그때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11월에 이제 박근혜 위원장이 찾아왔던 거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 박근혜 위원장한테 기억하기는 안 했나? 왜냐면 그게 베나사 그 당시에 꽂혀있던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걔는 지금도 가끔 전화하고 이러는데 나 이번에 비대위했다고 너 축구 막 이제 놀러가 되냐고 전화하고 이랬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하겠다고. 내가 너 때문에 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얘기 못했던 게 내가 비대위 이거 신문기사가 어떻게 하면 나와. 내가 비대위 신문기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신문사 이제 처음에 내 인터뷰 나갈 때 이준석 씨는 어떤 정책이 하고 싶어가지고 비대위 왔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이 하고 싶어서 왔습니까? 그랬는데 그 대학생들 그 교육비 문제랑 그 다음에 청소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저는 왔습니다라고 했거든. 청소년 주거 문제가 뭐냐라는 거에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줬어. 청소년 주거 문제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근데 그게 뭘 염두에 뒀던 거냐면 아까 말한 그 쉼터 이런 거. 가출 청소년 주거 문제. 내가 왜냐면 그걸 내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내려박혀서 아직도 그거는 그때 사건 대처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봉사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도권 내에.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와서 그 상황이 돼가지고 그 내가 어떤 가정에 개입해가지고
했는데 엄마가 음독해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 있다고 연락 와봐. 그거 진짜 그건 심리적 데미지 장난 아니야. 그렇죠. 겪어보면은. 근데 그렇게 있었다는 거지.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이거는 봉사단체 배나사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이제 박근혜 의원님 전화를 받게 되지. 웃긴 게 그러니까 비대위 하기 전에도 그 배나사 때문에 그 정치권에서 많이 불렀어. 솔직히 말하면 그 이명박 대통령도 몇 번 불러갖고. 정말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박근혜 남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사실 야당 쪽에서도 얘기했었고 옛날에. 오히려 야당 쪽에 그런 이미지가 청년 비례전 이런 그렇지 약간 아니다, 야당은 정작 열심히 일하는 사람 싫어한다. 네. 야당은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앉아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야당은 이번에 그 비대위 하면서 약간 느꼈던 게 뭐냐면 김재현 씨나 아니면은 또 뭐 김연경 씨나 이렇게 저희 만나보면은 항상 그 느낌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경험의 영역 외에 있는 건 인정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나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난 당신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배나사에서 알아볼 생각 같은 것도 전혀 안 하는 거지. 그냥 상대에 대한 존중이거든 그거는. 난 저거 청년연이 뭐하고 다니는지 이런 거 많이 찾아보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별로 없는 거지. 서로를 알려고 하는 게. 그게 좀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진보 정치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한 말 일단 우리나라에 진짜 진보인지 모르겠지만 진보로 위시되는 이 세력에 대해서 보면은 특권했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시민운동하는 그런지 다 특권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그런 좀 비율이 높은 거 맞는데 국한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맞죠. 나한테 사람들이 와서 이준석 씨 같은 사람 같으면은 나 방금 뭐 이준석 씨 같은 사람 같으면 내가 봤을 때 오히려 민주당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새누당이 있습니까?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 내가 봤을 때 민주당에 거꾸로 얘기해 민주당의 배나사 같은 활동하는 사람 없어. 내 지금 봤는데 없어. 진짜 정작 없어. 그런 것 자체는 그냥 모래성류의 형은 이미지일 뿐이지. 그리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이제 나랑 김상민 의원이랑 손수호랑 해가지고 이제 잔디밭에서 노는 모임을 하는데 난 아직까지 어떤 야당에서도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놀 수 있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어. 모두 다 피켓 들고 무슨 MB하고 콘서트 하는 건 내가 봤어도 그 콘서트라고 지금 노는 걸 주장하면 내가 하겠어. 근데 항상 거기에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돼 있고 이런 말을 내가 많이 하거든. 이번 우리 그 잔디밭에서 국회 잔디밭 하는 걸 취지는 어떻게 딴 쪽이랑 구분되냐면은 내가 실제 내 실생활에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기 전까지는 정말 속마음을 안 털어놓는다고. 그렇죠. 근데 과연 지금 정치권에서 야당이 그런 소통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가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일반 대학생 한 사람한테 잡아가지고 3시간, 4시간 같이 뭐 농구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투자해본 적이 있냐고. 진짜 사람 대 사람 말만 그걸 투자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연락 받고 이렇게 해본 적이 아니잖아. 왜냐면 자기가 간단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무슨 대학교 졸업생이냐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 선출된 권력들이 있는 사람들 대가리들만 만나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면은 자기들도 행사할 때 같이 가서 피켓 들어주는 거나 이런 게 같이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가지고 얘기해볼 수 있는 거. 내 생각에는 정말 우리가 정책 제안을 받으려면은 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형하고 하는 사이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난 형하고 하는 사람에게도 잘 얘기 안 하는 정도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시도를 지금까지 누가 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시작할 건데 그걸 이제 야당의 자기들 트레이마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약간 에러인 거지 지금. 그건 자기들 거라. 소통이랑 당황한 비슷한 줄 알았거든. 마이크 혼자 들고 혼자 얘기하는 게 소통이 아닌데요. 토크 콘서트라는 방식에서 내가 이걸 한번 얘기했었거든. 토크 콘서트라는 방식에 대해서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사이에서 1대 다로 이렇게 화제가 돼가지고 청대가 돼가지고 하는 거 자체가 도대체 청년 문제 무슨 해결이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1대 파악에. 자기 주장 내세는 근데 한번 박수나 치지. 환호하고. 거기다 토크 콘서트 몇 개 봤거든. 솔직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 있는 분도 있고 되게 좋은 분들 많은데 아니 저거는 위키피디아 찾아 나온 얘기 되게 많고 솔직히 말하면 저거 누가 못해. 그래서 진짜 누가 못해. 연습해가 대본 써가지고 하면은 누가 하느냐고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우리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됐어. 가가지고 맨날 두리뭉실하게 다 얘기해가지고 그거에 탈피해보자는 게 뭐 생각. 야당은 이번에 아마 좀 긴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 그런 거에서. 저 처음 봤거든요. 저도 이거 신청했는데 김밥에 몰려가지고 대기자가 떴어요. 10초 전부터 계속 새로 고쳐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국회 잔디밭에서 논다. 인조의 정치 역사상
좀 국회 원래 국회 다니고 할때 사람들 와서 온다. 근데 어떤 거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구민들 불러가지고 관광시켜주고 관광시켜주고 빨간 모자 다 이렇게 쓰고 그러는 국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국회에 사실 누구나 들린다는 수 있거든. 그렇죠. 사람들이 국회가 뭐 신분증 확인하고 차단할 것 같은데 아니거든. 아니죠. 원래 실제로 거기 잔디밭에서 원래 놀아도 돼요. 놀아도 돼. 원래 놀아도 돼. 그런데 뭐 요즘 여름이니까 잔디 보고 기간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놀아도 되는데 우린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서 놀면 되는 거고. 도심 내 가장 큰 공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를 야당은 한 번도 거기를 내줄 생각 안 했느냐. 동네 사람들한테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훨씬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인데.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못했다는 게 참 그러니까. 보좌관들은 거기 사슴 먹이고 놀면서. 그러면은 약간 새누리당 하면서 비대위 한 다음에 약간 실생활에 뭔가 변화 크게 온 거는 없나요? 이게 막 그 강남역 우리 회사 강남역이 있으니까 또 나가서 밥 먹으러 걸어 나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 그 내가 앞을 싹 걸어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쫙 돌았다가 쫙 다시 가고 쟤 맞아? 다시 쫙 가고 이렇게 긴가민가 이제 이런 걸 듣고 뭐 은행 대출 한다고 몰랐다든지. 그거는 요즘 문자가 오는데 은행 대출 한다고 모르는 것 같긴 하고 랜덤인 것 같긴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회사에 관련해서는 뭔지도 모르고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좀 있긴 있었어. 그래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안 받았지. 뭔지도 네. 모르고 순주라고 하죠. 이준석 보석이 박근혜 테마주. 이렇게 이건 뜰 거야 이러면서 왜 이걸 몰랐지?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러면 새누리 비대위 하시면서 약간 이제 본인의 뭐 용모나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쓰시게 되고 약간 용됐다는 소리도 그게 왜 나온 거냐면 그게 솔직히 억울한 게 나 진짜 안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뭐 얼굴 한번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난 참 네네. 그런데 그 방송만 나가면 종편이든 아니면 케이블이든 지상파든 내가 분장을 시켜주거든. 그죠. 그럼 머리도 찝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내 꾸미고 다니고 이런데 저희는 분장 안 시켜요. 원래 이준석 씨 모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분장을 해주면 사람 달긴 달라지더라. 이렇게 머리도 좀 만져주고 잡티 제거 이런 거 완벽하지. 변장수냐 변장 어쨌든. 그럼 가끔 막 이제 막 그 길거리 그냥 다닐 때 약간 좀 의식하게 되고 약간 연예인병 같은 게 뭐 연예인병이요? 연예인병이라기보다는 의식은 하게 되는 다른 생활 사나이가 되지. 옛날에는 화단에 침 뱉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뱉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뱉을 수가 없지. 그렇죠. 옛날에 길방하고 길에서 담배 피우고 담배는 안 펴나. 옛날에는 전화 받을 때 손으로 안 가리고 그냥 받았다면 요즘은 그럼 술집 같은 데도 좀 약간 룸 있는 그러니까 그런 룸 말고 약간 뭐 이렇게 칸막이 있는 그런 술집을 데를 이제 선호하신다거나 아니요. 아니 되게 뭐냐 그 술집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그 스타트강 시에 보면 뭐 실시간 검색어에 뭐 이준석 술 먹고 나오는데 그 실시간 검색어가 아니라 실시간 검색을 해보면은 그 네이버에 그 트위터나 이런 게 올라오거든. 네네네. 누가 트위터 막 그런 거 올려놔. 이준석 내 옆에서 술 먹고 있다. 이준석 내 옆에 술 먹고 있다. 근데 그때 그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 이준석 내 옆에 술 먹고 있다라고 썼는데 그분이 이거 어떤 사람이야 해가지고 프로필 들어봤더니 뭐 민변 변호사 뭐 잘못 걸리면 아니 뭐 민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혹시라도 이게 뭐 우호적이 나누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지. 갑자기 이제 정치적으로 갑자기 넘어갔었는데 새누리당 비대위가 연락이 온 시점이 12월 26일 맞나요? 그죠? 처음에 22일쯤에 연락 왔었는데 그때 안 하고 23일쯤. 그럼 비대위 열리는 전날에 그거에 확정을 지으신 거예요? 전날. 전날 밤 늦게. 그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6시. 네. 일반인으로 상상 못하는데 그 대한민국 역사상 내가 전화를 가장 빡세게 받은 걸 생각해 그때. 그때 내가 거의 한 200통 걸러 왔었고 그중에 한 60통 받았는데 전부 다 이준석이 누구냐 도대체 뭐 하던 인간이냐 뭐 할 겁니까 뭐 이런 거. 근데 그리고 그 영상도 지금 뭐 유튜브 가지고 그거 찾아보고 있는데 되게 웃긴 영상이 하나 있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가서 당사 회의실 앞에 이제 있으니까 기자들이는 그 소위 말하는 말진 기자들이 날 둘러싸고 있는 거야. 말진이 딱 둘러싸고 나한테 어머나 막 이거 들이대고 있는데 막 뭐 하다 불러온 분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옆에 쓱 하면서 박근혜 위원장이 지나가. 사람들 무관심. 박근혜 위원장한테 지나가는데 그 영상이 하나 있었어. 그 영상이 따기 어렵잖아 박근혜 위원장이. 박근혜 위원장이 막 나 지나가야지 이러고 엉덩이 영상이 박근혜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말 하지 생각하면서 이제 가셨을 텐데 그날 자체가 이제 내 기억이 진짜 남는 게 그러니까
그 우리 당사의 회의실 가면 진짜 앞에 카메라가 방송 카메라 60개, 70개 깔리거든. 이만한 카메라들이. 그렇죠. 방송 카메라들이. 그 소위 말하는 한나당 원탑.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방송을 봐 한나당 원탑에 내가 그 당시에 딱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설레. 인지부조. 인지부조. 실감이 안 나는 그런. 그런 느낌. 진짜. 긴장되거나 떨렸다기보다 그냥 신기하고 비현실적인. 그때 첫날 내가 얘기한 거 그 영상 녹화된 거 보면 약간 나 약간 뭐 틱장에 있는 사람 같이 나왔어요. 틱장에 던져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거기서 웃겼던 게 지금은 이제 방송하시면 약간 상표 이런 거 없는 옷 입으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옷을 맞아. 빈폴이 맞아. 벗었는데 또 빈폴이 겉과속이다. 그래가지고 역시 겉과속이다. 처음 어설픔 약간 그런 게 음. 정치에 결국에 어떻게 보면 입문을 하신 건데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나요? 반대를 하신다거나. 얘가 적어도 가서 삽질은 안 할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좀 집가 있었던 건 사실 반대가 좀 있었지. 약간 되게 그때 그거잖아. 이제 비대위원이라니까 비대위원이라는 건 솔직히 이번 비대위원이 아무도 몰랐더라 뭐지. 그렇죠. 비대위원한테 비대위원이 뭔가? 내가 전화 딱 받은 다음에 비대위원이 뭐지 했는데 모른다 그래서 뭐 했더니 물어봤더니 비서관 박병현 비서관 물었더니 한나당이 비상 상황이라 가지고 한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그 최고 지도부다 이러면 비대위원 좀 정치 쪽에 관심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지. 비대위원을 하라는데 이게 뭐지 모르겠다 그랬더니만은 몇 명이 하는 거래? 그랬더니만 한 10명 한다는데 이랬더니만은 야 그럼 비례대표 10번 준다는 얘기야 이러는 거야. 시스템 없어. 이런 거 했는데 뭐지? 그래가지고 근데 뭐 아닌 걸 알고 있었지 몇 번 얘기해본 다음에. 근데 그래서 비례대표 10번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좀 쇼크를 많이 먹었지 그 얘기를 했을 때. 근데 들어가나? 근데 그거는 이제 오히려 나는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난 비대위 시작한 거였거든. 왜냐면 국회에 들어가는 거였으면 내가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그 비대위 가는 시점에 판단해야 할 게 너무 많았지. 배나스도 버려야 되고 회사도 버려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비대위 하면은 국회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나중에 네가 지금 국회 안 들어가면 배신이라니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억지로 막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받아놓고 이게 꼭 이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꼭 해야 되면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옛날에 인터뷰 나가셔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민주통합당에서 제의가 왔으면 안 갔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신문기사에 그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던 뭐냐면 오늘 이해찬 총리가 이해찬 이제 대표지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매일경제인가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는 육성의원이다. 나는 육성의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은 당의 이름으로 연달아 당선된 적이 없다. 계속 이름이 바뀐 거죠. 진짜 그렇더라고. 진짜 평민당, 무소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린우리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하셨더라고. 근데 그 말을 보면서 근데 그 말이 딱 되게 추격적이었더니 나도 그 느낌이 되게 많이 있었어. 일단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비대위 활동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자산을 쌓는다 하더라도 당 때려치울 거야 나중에 왠지. 그렇죠. 당이 없어지고 그러면 얘 뭐야 갑자기 이런 거 같고. 근데 한나라당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 당시 한나라당은 쭉이 왔죠. 쟤는 바보인가 싶을 정도로 정치공학적인 그런 걸 안 걸더라고. 그러니까 당을 새누리당으로 바뀔 거란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당명을 바꾸고 같지도 않고 삽질하면 차라리 당이 망하면 망했지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실제로 새누리당은 보면 이름 바꾼 게 없잖아. 합당을 그렇죠. 안에 바뀐 게 이름 없죠. 몇 10몇 년 만에 바꿨거든요. 15년 만에 바꿨죠.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서 그 당시 한나라당을 선택하겠다는 생각이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스탠스라고 하시면 원래는 어떤 쪽 약간 원래는 새누리당 쪽 원래 쪽 성향이 왜냐면 나는 그때 국회 인턴하면서 어차피 도찐개찐 이런 거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약간 전 대통령들 중에 혹시 약간 그렇죠. 존경하는 존경하는 의원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근태 전 의원이거나 이정희 김근태 전 의원 그래서 도봉과 무슨 오림코리아에 붙어있고 오림코리아 그랬는데 대통령은 이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없는 건지. 대통령이라면 아직까지 없다는 것도 너무 내 생각엔 좀 편한 답변일 것 같고 내 생각에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일부가 조금씩 기억 남는 것 같아.
제가 어릴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군부 청산하고 이런 거 되게 깔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과거사 정리하는 거 그리고 금융실명제는 그게 그 세 가지를 굉장히 잘했던 것도 굉장히 평가하고 IMF 때문에 또 나쁘게 그러니까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네. 그 조건들이 있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보다는 서울시장 시절에 열광했었지. 내가 아무래도 고맙다 보니까 내 대학교 졸업논문이 서울시 버스 시스템,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연구였거든. 옛날에 말씀하신 그런 거에 열광했었지 옛날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저상 버스를 도입한다 이런 것들. 네. 왜냐면 내가 그 같이 미국에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형이랑 항상 저상 버스 미국 타고 다니면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던 거. 한국도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 이런 생각했었고.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경화 차님이 많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뭐 고가도로 난 고속도로 뜯어낼 정도면은 굉장히 용자다 이런 느낌이 그래야지 모르게 용자다 밀어내버리고 이게 용자 그냥 딴 느낌이 아니라 용자 진짜 이걸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 내가 알기로 고건 시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는 서울시장이 뭐한 일인지 모를 정도로 그 약간 원래 그분 스타일이 관리형이기 때문에 조용한 스타일.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명박 시장이라는 사람이 새로 왔는데 뭐 싹다 밀어버리고. 이 용자다 그냥 갈아엎고 있다 서울을. 불도저 이쪽으로 용자다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약간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도 이제 난 솔직히 왜냐면 광우병 때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별로 실망 안 했던 게 그거 갖고 이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는 그냥 뭐 좀 악에 바쳤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시위를 지나가 방식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지금 되게 추억이 뭐냐면 내가 그 당시 광우병 시위할 때 지금 우리 회사에 같이 있는 그 친구랑 그다음에 병특하고 있었는데 회사 끝난 다음에 가봤어 한번 성교 쪽으로 그 당시 가장 기억 남는 게 뭐였냐면은 시위하는데 앞에 이제 서서 있던 분들이 이런 마크가 생긴 깃발을 들고 있더라고. 소위 말하는 다 함께. 팔뚝. 그 당시엔 그게 뭔지 몰랐단 말이야. 근데 난 뒤에 이제 관망을 했지 이제 관망하는데 아니 갑자기 그 정경대 앞에 이렇게 버스 한 대로 막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그 깃발 든 사람이 갑자기 막 뭘 집어 던지기 시작하고 무슨 막 가서 툭 찌르고 막 이러고 막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당시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중앙일보 기자한테 그거 하다가 이제 취재 당했어 그러니까 왜 말리셨습니까 이래서 취재했거든. 첫 언론 인터뷰. 시민 이모 씨지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 취재 당했었는데 그때 했는데 문제는 그 중앙일보 기자랑 인터뷰하고 이러니까 다 함께 그쪽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나와가지고 너 경찰 프락치지 막 이러지 하는 거야. 뭐야?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게 경찰 프락치 이러면 나한테 너 주민등록증 보여줘봐 이러는 거야. 주민등록증 보면 근데 그 당시 그런 법령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경찰 프락치를 잡는 방법, 뭐해서 뭐 유언비어 그 잡으면은 주민등록증 달라고 하라. 주민등록증이 없으면은 경찰 프락치. 진짜 그런 거 있었어. 그래가지고 없으면. 그러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네가 경찰도 아니고 왜 당신한테 주민등록증 보여줘야 되느냐. 근데 막 이제 몰아가죠. 이거 시민 여러분들이 프락치 잡았는데 와 진짜 한 명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진짜 위험한 순간이야. 근데 수도 있는. 근데 그러니까 광우병 시위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느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현장을 못 보고 어떤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쩌면 뭐 물대포 쏘고 이런 걸만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불통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뭐 그 명박산성 이런 거 쌓고 이런 거는 좀 적절하지 못한 대처였다고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또 반대로 그 시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근데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일부를 갖고 또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봤을 때 서로 그 어떤 그 감정 대립이 시작될 때쯤에는 그 앞에서 좀 약간 주도했던 사람들의 문제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괜히 가가지고 막 찌른다든지 뭐 별얘기 다 해 막 시위들 앞에 보면 몇 명이 그 깃발 든 분들이 가가지고 막 그 대학생 이제 정경 이제 대학생 이런 애들 많잖아. 그만 가지고 니네는 뭐 쇠고기 처먹고 뒤질 거다 이러면서 한다. 니네 뭐 이러고 있는 거 뭐 다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버린다 협박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정경이었으면 내 개인적으로 내가 정경이었다면 내가 되게 열받았을 만한 상황들. 나를 돕고는 하필이면 나도 그 당시에 이제 병특하면서 그 군복 모중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쟤네 저렇게 욕하게 할게 되나? 그리고 근데 비대위 하시면서 가장 이제 저희가 그냥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놀랐던 점은 네.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언변이 화려하셨어요. 그치. 가격. 그러니까 약간 직접적이고 솔직하고 이거 상당히 TV에 많이 나오셨죠. 그거를 보면서 박근혜 대표의 표정을 많이 잡더라고요. 그분과는 술을 마신 적이 있으신가요? 같이? 아니 밥을 자주 마신다거나 일주일에 몇 밥을 번도 마셔. 밥을 술 마셨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지. 술을 계속 한다는 건 술 전용 회식 자리도 술 먹는 자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박 의원님이 와인 술 한 잔? 와인. 와인. 이건 뭐 술이라고 할수 비대위 마지막 그 쫑파티. 회식 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보다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친분이 있다거나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자주 통화를 하거나 사적인 통화를 한 적은 전혀 없지. 어. 우리는 항상 회의 자리에서 회의하는 거 얘기하고 거의 말하는 그 특히 박근혜 위원장이 딴 건 몰라도 그 절차적인 어떤 그 엄격성 그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네. 공천의 비만 나다 몰라. 적어도 외견상으로 있는 절차적 정당성은 다 지켜나갔다는 거. 확실히 원칙적. 그에 대해서 야당 그게 안 됐던 거지 이번에. 공천 관련해서 뭐 네가 개파가 어쩌니 이런 거 했는데 나도 확답 못하겠어 내가 지금. 왜냐면 나도 공천에 가서 내가 본 부분이 있고 못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공천에서 만약에 뭐 어떤 절차적 예를 들어 이번에 박근혜 위원장님이 비례대표 11번이신데 네. 이번에 처음에 기사 나오기 1번을 받으실까 아니면 말번을 받으실까 마지막 번 받으실까 하고 기사 많이 나왔는데 그걸 결정하는 비대위 회의에 딱 이제 회의 안건을 올렸는데 네. 박근혜 위원장이 이건 제가 껴있으면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주제인 것 같으니까 제가 밖에 걸어 나가겠습니다.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적인 그런 엄격함을 굉장히 많이 지키기 때문에 그게 그분의 최대 장점이지. 그러니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그건 단점은 아니야. 다른 건 단점들이 있는데 그건 장점인가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절차적으로 봤을 때 항상 네. 스스로 이렇게 엄격하다는 거는. 그럼 이제 비대위 끝나고는 뭐 따로 전화를 하시거나 뭐 그런 적은 뭐 따로 막 밥을 기억나는 게 그 얘기했다던가. 선거 그 4월 11일? 네. 4월 11일 그 개표 방송하기 전에 내가 그 앵그리버드 인형 살려고 동대문 가 있었는데 네. 거기 있다가 동대문을 가셨구나. 어디 있었는데? 동대문 갔는데 동대문 이미테이션 단속해가지고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9호선 하승역에 샀어. 하는 통로 있더라고. 원래 난 이런 큰 거 생각하고 갔는데 네.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밖에 없어가지고 두 개. 지금부터 막 찾으시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분들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셨더라고. 이거 송성이었던 수고하셨다.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했거니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문대성 기명태 딱 터뜨리고 그 다음날 11일 다음날 4월 12일 방송 나가 얘기했 나가지고 깜짝 놀랐죠 저희. 대표님께서. 그거 근데 그거 누가 뒤에서 나 조종했냐 그런 건데 진짜 단독 범인이야 지금 생각하는 건데. 완전 단독 범인. 당에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당에서 오히려 욕을 먹으면 욕 먹었지. 그것 때문에 뭐 지시받은 것처럼 그게 욕을 먹었다는 건 왜냐면 너무 이제 뭐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들이 욕을 먹었었는데. 근데 왜냐면 정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김어준도 나한테 계속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데 김어준이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봐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건 안 해봤죠. 가까운 법인데 어쨌든 안 해봤던 건 내가 해봐서 좀 아는데 네. 내가 뭔좀 가봤잖아. 김어준은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건 해봐서 아는데 최고위원이었는데 뭐. 근데 그 최고위원급 정도 되면은 최고위원한테 조언하기가 되게 힘들어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했잖아.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럼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조언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웬만해서 그런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서로 조언 안 하는 게 과일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령 같은 것도 없어 절대. 그러니까 김어준은 근데 그걸 갖고 무슨 맨날 자기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지령 갖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무슨 뭐 지령을 봤더니 뒤에 광고 전략가가 숨어 있다느니 뭐 총책이 있다. 난 알고 있다 누군지.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 말해줬다. 그리고 그러면 비대위를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그건 전혀 매길 수가 없는 게 비대위라는 거는 항상 그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문대성 김영태 파문에 네. 있어서 내가 뭐 이걸 치고 나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건 나의 공이 아니고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나의 어떤 성과물이 아니고 네. 그 과정에서 같이 토론했던 이삼동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내 기여도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힘들고 잘했다, 못했다. 이번 번 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20대가 정치를 해도 네. 저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20대를 한나라당에 새누리당에 그 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최고 지도부에 꽂아놔도 네. 평타 이상 하는구나.
난 정도의 생각만 들어도 그건 20대 정치에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 그리고 과연 지금 야당 정치인들 중에 그걸 보여준 사람들이 있느냐? 난 솔직히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생물학적으로 뭐 김재현 의원이나 아니면 뭐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에 비거가 되고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모르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하다못해 자기 당의 내부 모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자기 당의 노무 표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결과한 것이 목소리라도 내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 당의 구조적인 뭐 정복 노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자기 당 둘째치고 자기 입장이라도 제대로 밝힌 적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난 그런 부분에서 비교하자면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쉬웠던 점은 없어. 참수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 건을 하시고 이제 총선도 끝났고 그게 그렇게 즐기시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래서 더더욱 이제 황당한 게 남들은 그러니까 그 야당 쪽 지지자들은 당연히 뭐 그쪽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뭐 의도적으로 문재인 고문을 뭐 마크하기 위해서 뭐 버립니다 하는데 세상에 내 살을 깎아가면서 그런 공격을 할 리가 누가 있겠어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뭐 대선이 얼마 많이 남았고 총선 끝나는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내가 무슨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을 벌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와 무슨 뭐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는 건데 그걸 자꾸 고의적인 걸 보니까 황당했고. 그런데 사실 그런 의혹 많았잖아요. 이렇게 사과하시는 과정도 약간 사진 기자를 왜 데려가냐 약간 이런 의도한 거 아니냐. 기자를 데려온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사진 사과하는데 사진 찍은 사람 보면은 오마이뉴스랑 뉴스원이거든. 내가 사진 기자를 만약에 부를 수도 없고 부르려고 했으면 내가 조중동이나 뭐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디 부를지 모르겠지만 오마이뉴스 뭐 부르진 않을 거야. 적어도 거기는 그러니까 손도 안 댄. 그러니까 사진 찍은 사람이 사진 찍고 인터뷰한 사람이 오마이뉴스 기자랑 맞으세요. 그 사람도 그리고 그 찍은 사람이 여당 담당 기자도 아니야. 여당 담당 기자는 아니고 문재인 고문을 따라갔는데 문재인 고문한테 내가 사과하러 가니까 그게 기재가 된 거지. 전화하면서 기자들도 특종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 기사를 그렇게 썼구나. 아니 그걸 뭐 그렇다고 문재인 고문님한테 왜 기자를 데리고 다니십니까라고 물을 수 없는 그죠. 거고 내가 사과하러 간 입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 보는 거야. 근데 그 트위터라는 곳에서 항상 퍼지는 것이 실제로 진실과 관계없이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 그건 140잔에 뭘 웃겼느냐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가장 많이 웃긴 거 162cm 파분 그러니까 키가 162cm다. 내가 봤다. 그러니까 내가 이준석 얼마 전에 봤는데 키가 162cm던데 그러니까 무한 RT 해주세요 이러더니 갑자기 온 동네 이준석 키가 162cm더라. 역시 그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렇지 이준석 역시 뭐 이러면서 하면서 그렇게 잘했고 그 다음에 나한테 갑자기 무슨 뭐 프리메이슨이 이런 거다. 원당 이미 결사다. 이미 결사다 미국의 뭐 샌드리 저격수. 걔는 진짜 저 총들이다. 씨는 실제 실명을 지금 처음 걸려요. 한 말씀 해주세요. 씨는 좀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찾았으면 좋겠고 인생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좀 안타깝지만 나한테 내 당신 주민등록번호랑 주소도 줬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박근혜 위원장 까는 거를 그렇게 어색적인 단어로 올리고 다니는 건지 조두순이랑 오원춘 아이디로 하면 모를 줄 알아. 그거 하고 다니고 예전에 보니까 그 민주통합당 무슨 뭐 SNS 기획 담당이라고 페이스북에 본인 소개를 해놨던데 그거 캡처해놨으니까 나중에 좀 서로 상황 봐가면서 선거에 쓰도록 하자고 그걸.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이 좀 굉장히 좀 그런 사칭은 만약에 사칭이라면은 되게 위험한 사칭을 하는 거 아니는 거고 만약에 진짜라면 그건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고 굉장히 큰 실수한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아마 진짜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여러 가지 루머 휩싸이고 휩싸였던 이준석 대표. 인기를 방증하는 게 아닌가요? 워낙 이슈화되고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치계에서는 그래서 앞으로의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직접적으로 앞으로의 정치 여부 대선까지 있어서 앞으로의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뭐 대선에 정치적인 참여가 있을지 없을지가 좀 많이 관심이 있죠.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죠. 이거는 뭐 새누리당에서 대답을 총선 당직을 맡겠냐라고 묻는다면 당직은 별로 뭐 끌리는 당직이 없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당직이 큰 당직이라고 산에 냈지. 어? 아니 배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뭐 에베레스트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디를 어디 수락산 너무 정복한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위에서 일단은 들어갈 수도 없는 그게 내가 에베레스트 보면 그게 뭐 거만하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난감한 게 비대위원 최고위원급을 했기 때문에 네. 딱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네. 대통령이 시켰다. 네. 너 되게 조용하게.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정책.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정책? 정책이 어떻게? 국진 정책 일어날까? 이거는 앞으로 소사이트에 뿌리는 정확히 말하면 대북 정책 관련해 가지고 네. 방향 전환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다만 국방력 강화. 왜냐면 이명박 정부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결국 긴축 재정이라는 걸 하면서 뭔가 보수 정당이라는 거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좀 등한시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 뭐 항상 뭐 KD3 이런 뭐 군함 같은 얘기 나오면 네. 뭐 항상 척수가 줄어들고 이런 게 얘기 나오는데 뭐 고속정 이런 거 항상 보면 스펙 다운되고 이런 거 있는데 미사일도 매 24개 달려 있었는데 8개 달렸고 이런 것들 좀 그것을 봐야지. 왜냐면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 자체가 거의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유일한 방법을 보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지 평화가 유지돼요.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 그거 아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과거 98년도 이럴 때는 우리가 힘에 의한 평화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봤기 때문에 해변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지. 그래서 그 국민들이 그거에 지지를 보냈고 그건 시대 정신이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시대 정신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 정신은 해왔더니 그건 역시 아니다. 라는 게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천안함이랑 솔직히 그 연평도 포격 뭐 천안함에 대해서는 뭐 진보 쪽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연평도 포격은 누가 쏜 거야? 그렇죠. 그거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나 지금? 네, 그렇죠. 없잖아. 그 연평도 포격은 뭐 보급병이 날아온 것도 아니고 진짜 보급병에 쏘는 것도 아니고 뭐 보급병이 날아온 것도 아니고 진짜 네. 그거는 진짜로 북한이 쏜 거야 그거 진짜. 그렇죠. 조준 사격한 거니까.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네. 100가지 북한이 뭐 잘한 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쐈으면 그거는 나쁜 놈들이지 그거는. 의외. 뭐 우발적인 범행, 우백명 범행이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 통제 못하는 게 무슨 나라예요. 그렇죠. 좀 더 확실한 어떤 대북 정책을 이렇게 추구해서 확실히 해야 특히 된다. 대통령이면 외교 뭐 안보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런 게 진짜 그치. 확실하지. 그런 거 확실해야지. 나 솔직히 말하면 지역구도 나가는 얘기도 막 많이 들었었어. 근데 그러기는 좀 그랬고 네. 지역구 뭐 근데 용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사실. 용산 지역구 못 나가지 내가. 진영무 의원님이 잘해야지. 진영무 의원 잘하시고 계시니까. 근데 딴 지역구 이제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내 생각에 앞으로는 그래도 본인도 사실 모른다는. 일단 뭐 정치적으로 저희가 무거운 얘기 네. 잠깐 이제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단답형 좋아하시잖아요. 요점 많다. 이민 이런 가볍게. 거. 가볍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이준석 청춘을 즐긴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있지. 그러면은 이준석에게 청춘이란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이준석에게 청춘이란. 이준석에게 청춘이란. 뭐 앞으로 가는데 뒤가 안 캥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데 뭐 솔직히 뭔가 뭐 내 새끼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청춘이 아닌가. 그렇죠. 마누라 새끼 밥을 어떡하나 이런 생각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국회에서도 이제 의원님들은 네. 정치가 생계가 되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상계형.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아직까지 청춘이지. 혹시 여가 시간이 요즘에 좀 있으십니까? 응? 여가 시간. 디아3를 한잔 하신다던가. 취미가 혹시 지하세는 안 하고 네, 취미가 여가 시간 요즘 여가 시간 어플 많이 만드시던데. 그건 사실 근데 취미라고 하면 좀 그지. 요즘 여가를 거의 할 수가 없는 게 요즘 거의 쓰리탑이기 때문에 방송도 하시고. 나중에 살면 놀 때 많잖아. 우리 나중에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 네. 그때 뒤에 하지 뭐. 그거는. 이제 마지막 네. 공식 질문만 남았네요. 네. 이준석에게 선상 프로포즈. 선상 프로포즈. 그런 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님한테 강용석이란 아이고 최악이지. 말할 가치가 진짜 이제 최종 질문을. 최종 질문 그냥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저희에게는 뭘로 많이 알려져 있냐면 정치인으로 빠질 거예요. 거기서 하던 공식 질문. 그렇죠. 정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정치 관련 방송이에요. 이준석에게 정치란 어떤 거다?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
지금까지 살면서 정치는 계속 해왔던 것 같고 변호사도 정치 부분이고 왜냐면 변호사는 정치라는 결국 세상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떤 합의된 방식인데 변호사도 그런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꼭 정치를 그러니까 그 세상을 바꾸는 합의된 방식이라는 게 정치 지금까지 좁은 정이었다면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정치가 될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솔직히 뭐 인터넷에서 뭐 댓글 다는 사람도 다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정치하고 있는 세상을 0.01g만큼 다 바꾸고 있는 거고 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자 클라스 스튜디오 기업이 되시는 대표님 이준석 대표님과 함께 당장 3시간에 걸쳐서 3시간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붙잡고 있어가지고 네. 떡볶이 수다 14회, 15회, 14회, 15회 이렇게 이어서 나갑니다. 일단 저희가 만나 보니까 끝날 때쯤 드는 생각은 여느 20대와는 다른 왜 이거 갑자기? 저는 전문 진행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느낀 거 아니잖아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은 이거 거잖아. 저라고 했잖아. 책 다. 알았어. 알겠어요. 네, 그러지 여느 20대와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왔지만 여느 20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보통의 것들을 정의하고 방송한 것 같아. 발견했습니다. 다소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 같은데. 접시. 다소 건방져 보일지 모르지만 그 건방져 보임이 그 근원이 어떤 열정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금 제가 말한 거예요. 직접. 알았어. 아무튼 뭐. 마지막으로 저희 떡볶이 수다대 시청자분들에게 소감. 오늘 이제 3시간 동안 저희랑 이렇게 했는데 소감 한마디. 또 이거라고 어떻게 또 어떤 언론 기사를 써가지고 또 이제 또 따옴표를 잡아가지고 이준석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보겠네. 레알 나를 버리고 만든 본격 정치 야외쇼 떡볶이 수사대 14회 이준석 대표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